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초대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월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현안으로 전환길 씨 입당이 떠오르면서 당 혁신 방안보다는 극우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월간 정치에서는 새 정부 첫 내각 인선 평가와 여야 전당대회 전망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문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내각 구성은 여기에다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점 어딘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선은 실무 내각이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 과정에서 국정 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런 면에 실무자 당장 투입되어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실무적 능력을 중심으로 편제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탄핵이란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그 국정, 그러니까 민심의 통합 이것도 필요했고 그런 내용도 좀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일 중심으로 실무 내각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박재일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일단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실용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실용이라는 것은 좀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내 색깔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등용하느냐의 부분과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정권을 가졌으니 내 생각을 투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투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는가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자는 특히 자칫하면 자신들의 편측권 강성들을 좀 포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용이나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그 뭐 하나만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장관을 임명하는데 뭐 차관이 하면 될 일을 구태여 장관 같은 사람을 얹힐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좀 색깔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두 주안점에서 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네이버 인사라든가 아니면 뭐 좀 비서울대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좀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측근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뭐 8, 9명 대거 포진시켰다는 거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이고 대비되는 대목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낙마했고요. 지명을 철회한 거죠. 그다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매끄럽진 못했죠. 집권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를 좀 받은 과정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다들 합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는 박재일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게 여의도 내에서 있던 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좀 서구력 이런 파급 효과는 좀 떨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도 내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이제 여론화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면은 강순우 예를 들면 갑질했는데 당신은 이 사람이 장관을 임명해도 좋으냐 마느냐는 질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요. 제가 보면 참 멍청한 조사죠. 갑질했는데 누가 그거를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고. 어쨌든 강 의원의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건 개인적인 갑질이라는 게 상하관계 내지는 수평적이든 뭐든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건 유감스러운 것이고 또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남대 총장이라는 최소한의 검증을 거쳤는데도 교육부 장관 감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평이 나온 게 치명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약간은 좀 여성분이 갔다는데 두 분이 좀 낙마했다는 데는 좀 저는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고 인수위를 거치지 못한 이 정권의 좀 한계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특히 강선우 의원은 내막적으로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갑질로 이게 비하될까 봐 내부적으로 막 벼르고 있는 지금 신세대 보좌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거를 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낙마시켰다 하는 그런 뭐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내부적인 것들이라 알기는 힘들 겁니다. 어떤 업무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류상에 나타난 하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낙마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영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러났잖아요. 저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가 될 때 그때 강선우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의 메시지는 어쩌면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본인이 판단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이 있죠. 그런데 논문 뭐 이런 그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고 우리가 새로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런 고민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데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위계 질서가 다른 상태에서 갑질이란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촛불 그리고 이번에 응원봉이라는 시민적 역량을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더 낮고 더 높은 단계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투영된 정부인데 그런데 이게 갑질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서에는 딱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 내에 뭐 다선 의원들은 물론 더 심할 수 있죠. 그리고 보수 정당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고 보고 늦게 조금 늦었지만은 사퇴한 것은 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내각 인선 내용을 이모저모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거는 잘한 점이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지점과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지점이 있다면 두 지점을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착륙하고 있다고 봐요.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회의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했어야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참 이게 최소한 그 장관 임명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금 2달째 일종의 뭐 우리 현정상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동거 내각이 두 정권이 동시에 이게 국무회의 내에 존재하는 같은 사무실 안에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해나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 정권의 장관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물론 뭐 또 다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그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한다면은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걸 연착륙을 시켰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평가를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네이버든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재들을 일부 등용한 부분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새로운 통합의 실험 정부의 실험이 될 테고 반면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교체했을 때 자기 사람을 심을 필요가 있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 인위적으로 그걸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강성파들 척건들이 이제 득세하기 마련이죠. 이제 뭐 2줄, 3줄 이렇게 여러 식으로 이제 내부적인 줄타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장동이나 아니면 과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성남시장 시절 이후부터 쭉 보호하든가 아니면 변론해온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등장시킨 그것이 과연 내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게 해준 변호사들에 대한 보건 조치인지 자리를 맞바꿀 것인지
그것은 아마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 네.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뒤에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앞으로 기용되는 사태는 우리가 더 많이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많이 기소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권 주자쯤 되다가 보면은 옛날에 저도 이제 감옥에 갔을 때 직접 변호해주는 변호인도 있고 이름 올려주는 변호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쯤 되는 분은 이름을 올려놓은 그 변호인들 숫자는 엄청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들을 골라서 쓰다가 보면 어딘가 찾아보면 그 많은 사건 속에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측근을 기용했다, 보훈 인사다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내각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안정감이에요. 실력이 검증되고 충분한 경륜을 갖춘 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된 측면이 뚜렷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정성호 의원. 이분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타협적인 분이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이 너무 급격하거나 또는 보기에 따라서 과격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국민들에게 또 있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많은 우려가 불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했어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실력이 있고 원만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을 했거든요. 정말 실무 능력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자리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국정의 안정과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 점은 이번 내각의 가장 돋보이는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정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 인사와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인사의 스타일을 보면 어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다. 는 한번 짚어보고 이게 앞으로 향후 전국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김영건 의원 먼저 하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그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뉴라이트 논쟁, 역사관, 정체성 이런 게 그 논란이었는데 그것과 지금은 많이 구별된다. 사실 우리가 그 인선을 하면서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전면에 배치해서 논란하고 있을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초기에 진짜 지나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정체성이나 이념적인 치중보다가 오히려 실용에 그 방점이 가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본인도 거기 속해 있었고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고시에서 검사를 뭐 했으니까, 그죠?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있는 사람, 뭐 있는 집안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런 쪽에 이제 치중한 그런 인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인선할 때 보면 서울대 출신이 뭐 압도적으로 많다든가, 고시 출신이 뭐 득실득실한다든가, 검사들을 일부 뭐 금융기관에까지 대거 등용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 좀 특징적인 게 있었고, 또 한편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정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조언을 받는데 부랴부랴 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친이명박 정권의 사람들과 많이 연계돼 있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흔히 나중에 보면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일 수도 있는데 친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당의 어떤 정체성과 민주당에 관계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운동권 정당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투쟁적이고
민주화 운동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념적인 당시에 배웠던 것을 지금 정책에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억누르면서 한편으로 실용적인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정말 그쪽으로 갈 것인지가 이 정권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인사 부분의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금 양쪽 다를 견주어봐서 실험을 하겠죠. 그 어떤 좀 통하는 방향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긴 정당에서 하는 선거니까 분위기가 뭐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권 여당 차기 당 대표 내부적으로 볼 때 김 의원님 누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현재 몇몇 지역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청래 의원이 거의 배에 가까운 그 득표율 차이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권리당원 숫자가 워낙 많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일단 정청래 후보가 인지도가 더 높고 그리고 탄핵과 조기 대선 과정에 아직까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누가 더 잘 싸울 것이냐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런 그 전당대회는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과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한 분수령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가 되느냐 이건 변수가 아니고요. 정청래가 되느냐 아니냐는 민주당이 앞으로 사활이 걸릴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 계열 쪽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깊숙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념적으로.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 세대부터가 좀 얘기는 달라지죠. 뭐 반미, 미제국주의자 뭐 이런 식의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결행한 분이고 또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 이런 분을 이제 전면에 당 대표로 내세웠을 때 강성 지지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정책 이런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금 난장판이 돼 있지만 좀 제정신을 차렸어. 반격의 기회를 찾을 때 이쪽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기민하죠.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변이 출중하잖아요.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공경에 몰렸을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상황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항상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가 양당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기 민주당 대표가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절대적인 험지인데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 민주당이 정말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 된 후보를 내고 대구 경북에서도 경쟁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차기 대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을 민주당이 바라볼 때 약간 이용하는 카드, 버리는 카드, 오히려 여기서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못 받는 것이 차라리 전국적인 지지에 더 낫다는 판단을 민주당 내부에서 한다면 그럼 대구 경북민이 유권자가 표를 줄 수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정말 TK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TK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전국적인 당으로서 정당으로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생각들을 바꿔야 할 것이고 대구, 경북을 정말 진정한 하나의 우리의 정치적인 진격을 할 수 있는 영토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희생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말해서 신은 습한 물건이 되는 굉장히 볼륨이 있는 후보자들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없이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신은 습한에서 게임도 안 되는 저 사람 뭐지 하는 사람이 그냥 선거 때마다 나와서 이름만 걸고 뭐 몇천 표 받아간다?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과 아니면 그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는 것이고 TK가 좀 좋아했던 정권과는 또 더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인상적으로 보여준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좀 여러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총선이 있을 때 민주당은 대구 경북 전 선거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량감 있는 관료도 했고 공공기관도 거쳤고 법률가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전 지역에 배치를 해서 출마를 시켰죠. 그 당시에 활약을 이강철 수석이라는 분이 역할을 했고 그런데 2004년도에 전멸했거든요. 저도 2004년도 출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민주당은 길을 못 찾았어요. 이 지역을 어떻게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못 찾았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꾸준하게 문을 두드렸으나 결국 정착을 못했죠.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대구 경북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심을 얻고 좀 이렇게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일 텐데요. 저는 결국은 답은 지역민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년간 오로지 경북에서만 제가 뭐 서울이나 이런 데 한 번도 출마한 적도 없이 20년 동안 경북에서 출마했는데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저도 이제는 힘들어서 못 하겠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구 경북에 가서 출마를 할 것이며 후배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그건 안 되는 데야 결국 네가 틀렸잖아 이것만 입증하고 말았다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뭐 이렇게 무게 있는 분들 큰 정치인들이 지역에 출마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거는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시의원 한 명이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오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더라도 좀 더 유심히 보고 그분을 선택해서 키워주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의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본인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비대위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의원총회가 안 되기도 하고 지금 정말 엉망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관찰자로서 이번에는 김영건 전 의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전당대회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에 지고 지지율도 형편없고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상황에서 당이 조용하다 그러면 그거는 더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즘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홍수도 나고 장마도 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흙탕물이 져야 물이 맑아집니다. 흙탕물이 확 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에너지의 분출이기 때문에 큰 물이 지고 나야 강물이 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홍역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청사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청사진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허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과감하고 냉철하게 내부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흙탕물을 거치고 맑은 물을 만들어 나가는 자정의 과정으로 그리고 새로운 건설의 과정으로 이 전당대회를 거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충격이 크죠. 네. 계엄령, 현직 대통령의 체포,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 패배. 이거 뭐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당인들 그런 쇼크에서 지금 뭐 제대로 된 당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길게 갈 수밖에 없고 길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단칼에 베어서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뭐 제가 최근에 이제 8월 10일 전당대회를 이제 국민의힘이 치르기로 했는데 아마 이걸 좀 지나면은 추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제고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정치적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지난 대선까지 포함해서 그걸 인식하는 관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말이 우리가 뭐 글자로 찬반, 탄반, 뭐랍니까 발음도 제가 잘 안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갈려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41%입니까? 득표를 냈죠. 이재명 대표에 맞섰어. 이걸 한편으로는 굉장한 표의 직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 봐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졌지 않느냐 하는 팀들도 있어요. 부류들도. 그러니까 그 인식의 간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이번엔 좀 시간이 이걸 데미지를 좀 치유할 상처를 치유할 시간은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8월 20일 전당대회가 지나야 될 것이다.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에서 또 뜬금없이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입당을 해서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한길 씨 입당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외부 세력이 와서 물론 뭐 당에 입당을 하고 아닌 것은 자유겠죠. 제가 그 전에 이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그 전한길 강사입니까?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대구에 와서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동대구에서. 그 당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쭉 도열을 했어 있던데 전 좀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인의 몫을 포기한 자신들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그 뽑은 사람, 국민이 신임해 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사실상 그렇게 발언했어요. 내가 당을 장악하겠다는 식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얼마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계가 있었고 그 힘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국민의힘을 한편으로는 참 좀 처량하게 만드는 글쎄요.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하겠지만은 만약에 전한길 씨가 정말 진정 그 국민의힘의 주류로 된다면 국민의힘은 아마 새롭게 좀 단장해야 될 그런 숙명을 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이 되는 걸 보면서 야 굉장히 뜬금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농지 불법 투기 의혹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혁신위원장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은 자기 당의 보좌관을 발로 걷어찼다고 그래서 본인이 탈당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또 비대위원장을 해요. 전한길이라는 참 저희로 보기에는 뜬금없는 강사분이 지금 화제의 중심 인물로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에. 도대체 이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당원들이 일어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주류 언더친윤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실세라는 대구 경북의 23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왜 이 상황을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서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냐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정치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가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그걸 회피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른바 언더진유라는 이 사람들 혁신의 대상,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려면 이 사람들을 혁신해야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정말 가장 실세인데 이 사람들이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고 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23석의 자리가 있는데 대구 경북에 그냥 묻지마 투표로 누구를 보내도 그분들은 지역구 관리 잘하면 다음에 또 되고 내 자리가 변함없고 세상은 정치는 조용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쇄신되어서 그 자리에 온 분들이거든요. 결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의힘 후보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 교체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친윤 정도 있겠죠. 친윤 대통령의 지시를 좀 수국에서 따라가는 그런 부류, 뭐 이런 부류가 몇몇은 아마 대통령의 결정도 바꿀 수 있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쇄신이라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뭐 누가 다 인정하다시피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은 물론 뭐 전당대회 끝나면 좀 다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 국회의원들의 이제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언론이 지적하듯이 3년 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한 1년 반 정도라도 했으면 지금 다를걸요. 예.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움직일 텐데 여론이나 주민들, 시민들, 지역구의 여론 그 투표 유권자들에 대한 반응도가 지금 떨어져요. 한 1년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좀 최대한의 걸림돌이다. 선거가 좀 자주 있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자. 2년 만에 하든지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건강한 보수 정당이 없으면 결국 진보 정당도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여당도 야당도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망가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혁신을 좀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추스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분을 비롯해서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이 질문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두 분의 말씀, 이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의원 의원님. 지역을 걱정하시고 애정이 많은 시민들께서 전략적으로라도 지금은 민주당에 입당을 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입당을 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 정말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위기는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의 위기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새 집권한 것은 민주당이 좀 잘했다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굉장히 정책적인 실책들, 계엄령 발동이라는 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뭐 국민의힘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재명 정권도 초창기부터 어떤 분들은 뭐 국민의 축복이다. 이재명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집권하면 좋겠다. 이렇게 거의 마첨성 발언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누적된다면은 이재명 정부도 쉽사리 그렇게 지금 60%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가 실수하기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면 다음에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실수하기를 또 기다린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대구 경북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라는 우월적 지성미, 좌파 그리고 진보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적인 지성미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다고 보는데 약간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더 국민의힘은 이 기회에 좀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일별해보고 특히 다음에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세대의 흐름, 지금 시대의 변화, AI 시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른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바라보는 2030 세대는 뭘 생각하는지 그걸 좀 국민의힘은 더 공부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월간 정치 시간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 양당의 내용들 오늘 월간 정치 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재밌는 말씀 그리고 양당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가 정말 넘쳐나는데 오늘 뉴스는 뭡니까? 네, 일단 지역 소식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시민단체가 신고한 의혹이죠? 대구 경실련은요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요 지난 4월 11일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구시장직을 사퇴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8일에 기자들과 만난 오찬 자리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홍 시장 발언은요. A라는 직원이 있는데 5년간 신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내가 조치를 해놨다. 내가 나가면서 잘려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다 해놓고 이런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요. 당시에도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석 달 정도 지났죠. 지난 17일에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해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안을 경찰청으로 송부했습니다. 이 송부는요 사건의 이첩 또는 종결이 불분명할 때 이 조사기관에서 이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네, 이 알바키 채용이 불거진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네, 시민단체에 따르면 홍 전 시장 취임 이후에요. A 씨를 이 4급 상당의 지방 별정직인 뉴미디어 담당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인사규정상요. 임명권자인 홍 시장이 퇴직이 되면 자동 면직이 되는 자리인데요. 대구시는 이보다 앞서서 홍 시장 퇴직 앞서서 올해 1월에 뉴미디어 담당관 밑에 뉴미디어 팀장 자리를 모집을 했습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 공고를 냈는데 11명이 지원을 했고 서류 면접을 거쳐서
이 자리에 A 씨가 채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네, 권익위에서 이 신고를 송부 또는 이첩받은 조사기관은요, 이첩받은 날,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뭐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을 해야 하고 종료 후 열흘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요, 뭐 국정감사할 때마다 세워라, 내워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 규정만이지 사실 지켜지는 경우 잘 없거든요. 대구 경찰청도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권익위에서 넘어온 사건이 있을 때 이 기간 안에 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수사가 잘 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은 지금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 떠나고 난 뒤에 제기되는 문제나 뭐 다뤄야 될 사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기습적인 폭우에 금호 강변 저지대인 대구 노곡동이 침수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판이 나온 이유가 침수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2010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저도 2010년에 현장에 취재를 갔었거든요. 15년 전인 2010년 7월, 8월에 폭우에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7월 17일에도 올해 17일에도요. 폭우로 일대가 물에 잠겼고요. 주택과 상가 20곳 그리고 차량 40대가 침수됐고 주민 26명이 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타고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말한 15년 전 침수 원인이 배수 시설에서 쓰레기 그다음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담당을 하는 네. 제진기 고장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시가 민간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일단은 8월 4일까지 조사를 한 뒤에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뭐 배수시설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뭐 수문 미개방 등을 보고 있습니다. 침수 당시 빗물이 금호강으로 빗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배수펌프장 수문이요. 일단 닫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 갖춰진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배수 고지 터널이라고요. 지난 2013년에 98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길이 700m, 지름 3m로요. 노곡동 뒷산 중턱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이 초당 14톤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또는 이제 배수펌프장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인데요. 침수 피해가 발생한 17일에 이 마을과 연결된 터널 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이 침수가 나고 나서 14분 뒤에 닫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매뉴얼상으로는 이 수문이 금호강 노격교 수위가 21m 되기 전까지는 열려 있는 게 매뉴얼상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 수문으로 그 빗물이 배수펌프장으로 갈 때 뭐 산불 피해가 났던 산에 있던 그런 부유물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좀 문제를 키우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수 고지 터널은 북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 초입에 있는 배수 펌프장은 또 대구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원화된 관리 체계가 좀 대응을 빨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번은 그렇다고 해도 두세 번이 반복되면 이 원인을 자연 현상으로만은 두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올여름이 한참 남았습니다. 급한 부분부터 우선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하고 챙겨본 다음 대비를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경으로 예산이 마련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작을 했는데 신청은 21일 월요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나눠서 했지요. 네. 홍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신청 첫날이었던 21일에는 697만여 명이 그리고 22일에는요. 731만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 동행정 복지센터가 업무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붐볐는데요. 카드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좀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 소비 쿠폰 지급 첫날 대구 경북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한 13에서 14% 정도로요. 전국 평균 13.78%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급 방식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가장 많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가 있는데요. 대구는 지류 상품권은 없습니다.
사용처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파악해서 써야 되겠네요. 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을 앞두고 가게들마다 사용처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포스터나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확인을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 민생 회복, 골목 상권 활성화가 이번에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시행의 취지인데 지급한 게 끝이 아니라 그래도 결과를 내실 있게 좀 가져오려면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이제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는다 이건데요. 이 편의점은 유통 대기업의 간판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직영점이 아니면 쓸 수 있는데요. 물건도 다양하고 또 가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 소비 쿠폰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편의점이 톡톡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 지원금을 줬을 때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거나 외국산 주류를 사는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요 편의점 업계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품목의 판매를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벌써 소비 쿠폰 깡 하는 얘기 나오던데요. 네, 소비 쿠폰이 발행된 이후에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이나 사이트에 현금화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원금이 주로 충전된 선불 카드를 판다 이런 건데요. 지금은 중고 플랫폼들에서는 이 삭제 조치가 된 상태고 관련 검색어도 차단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요. 또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을 팔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를 하면요.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 쿠폰 사용처도요.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소비 쿠폰을 받거나 또 환전을 해주거나 하면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좋은 취지도 잘 써야 빛이 날 거라는 점 모두가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소비 쿠폰이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주변에 날씨가 더운 만큼 어려운 분들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역시 드는군요. 김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단연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여가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단체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는 안 된다는 비판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강한 저항과 비판을 받는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지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궁금증이 넘쳐났고 결국 후보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인사혁신처의 최동석 신임처장은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이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되었던 강준욱 씨는 내란을 옹호하는 등 반헌법적 시각은 물론 극우적 인물임이 드러나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를 바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발표에 보내던 기대와 인정의 시선에서 실망과 우려의 시선이 생겨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니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외친 진짜 대한민국은 그런 곳일 것이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니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